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이제 이화영 최종 이 항소심이죠. 이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화영의 최후 진술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지난 1심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오늘 검찰의 구형 요지는 뭔지 여러분께 살펴드리겠고, 그리고 이화영 항소심에서 지난번 1심하고 똑같이 구형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 결국은 1심 판결하고 똑같이 나올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는 정말 끝난다. 신진우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항소심 판결을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이 이제 다 끝나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방탄의 벽은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명태균 사건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요.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를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동안에는요, 김영복 지금 부참모장 한 사람만 간 걸로 확인이 됐는데 3명이 갔다고는 알려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이 누군가 몰랐었는데 나머지 2명, 한 사람은 스리스탄의 리창호, 이창호 청찰총국장, 그 다음에는 신금철 소장, 춘장, 완스타, 요 2사람이 파견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또 이 전략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또 의미를 갖는지 한번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북한 군 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사정도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ICM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 뭐 70% 정도는 이제 미국, 한 3, 40%는 우리 한국에 주는 메시가 강한데, 당연히 모든 도발은요, 대내적 메시지도 굉장히 커요. 왜냐? 북한 체제가 그만큼 흔들리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대의식을 고취시켜서 주민의 결속을 단단히 하려는 이런 의도도 있고, 오늘 이제 아예 화성 18형 개량형 요걸로 추정이 되는데 관련 추가 지금 내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이 검찰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최종 항소심이 있었어요. 최종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1심에서 판결한 것과 똑같이 지금 이제 이화영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10억 그리고 추징금 3억 3,400만 원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이화영의 이번 제목은요,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외국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도 똑같이 이제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 3억 3,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이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이 있는데 이 방용철로 1심 때와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의 취지를 보면은요,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의 범죄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보에 위험을 주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도 증거, 그 다음에 소송 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 공생관계에 있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였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화영 양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게 이제 법사위에 와가지고 완전히 저 김성태 쪽으로 넘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김성태가 본인을 회유 압박을 했다. 그리고 이런 김성태는 뒤에서 누가 회유를 압박했느냐? 검찰이 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자기를 회유 압박한 것이다. 이런 기조로 이번에 지금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폭로를 했어요. 요거가 이제 거짓말 폭로라는 건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파렴치하고 그 정도로 중대한 범죄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번 검찰의 구형 취지에 전부 다 나온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요 이제 이화영 과연 이제 선고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게 이제 관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번 1심에서는요 징역 9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천만 원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비, 팜 스테이트 스마트팜하고 이재명의 방북비 요것도 전부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요 이제 구형량을 같이 한 것은 뭐냐. 지난번 1심 판결 최소한도 그 이상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요거를 강조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거를 이제 재판부에게 충분히 준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재판부도 그동안에 이제 이 재판을 갖다가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요 항소심 재판부도 더 이상 이 심판할 필요가 없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내리겠다. 그래서 신속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재판장, 문주형 재판장이 아주 굉장히 이번 이 항소심 재판을 갖다가 빠르게 빠르게 추진한 거. 이거는 그만큼 신진호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도 빠르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이심전심 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변호인 입장도 지금 나왔어요. 변호인은 뭐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원심 법원, 즉 1심이죠. 신진호 부장판사,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진술을 갖다가 핵심 증거로 판결했는데 허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수사 방향을 바꾸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서 북에 80만 불을 건넸다는 대납 사실과 그리고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는 보고가 필요해서 이화영이를 압박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회유 압박. 그러면서요. 요 세 사람들의 허위 진술을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실하게 범죄가 증명됐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화영 씨 자신의 행위들을 되돌아보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성찰계로 삼고 있다.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되게 죄질이 나쁘면 가중, 그리고 반성하고 있으면 감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치사한 이제 반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화영이는요 감색 짙은 감색 정장을 입고 검정색 구두를 신고서 오늘 이제 재판정에 참석을 해서 최후 진술을 했어요. 이 최후 진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직사로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과 성찰하고 있다. 반성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어요. 감형을 받으려고. 이거 참 웃기는 거예요. 요 얘기는요. 여기에서 반성과 성찰은 정말 반성이 아니고 그야말로 감형을 유도하기 위한 공작적 작전에 불과하고 반성과 성찰은 다른 의미로 지가 죄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상의 양심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왜? 그동안에는 이런 말을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요거를 또 그러니까 불만을 또 표명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22년도 9월에 구속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대북 송금과 같이 이미 3년이 지난 일이라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2019년도 5월에 본인이 김성태를 찾아가서 이재명 방북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가 불리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유리한 것은 또 부인을 하고 이러면서 무슨 반성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의 북한 방북 요청을 드린다고 경기도 공문에 결재했던 것이 근거가 됐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로 방북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유죄의 근거가 됐다는 거 이거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자기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6만 4천 건을 압수수색해서 찾은 게 그런 것들이다. 자기를 유죄로 몰기 위해서 찾은 근거들이다. 근데 이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건을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제가 징역살이라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시종일관 말로만 반성과 성찰이고 부인을 하는 것이고 또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문준영 판사가 볼 때는 이거 가중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준영 판사가 정말 이거 15년 구형을 했으니까요. 한 12, 3년은 좀 선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 방용철의 경우에는요. 저희는 했던 일에 대해서 진술했는데 매도 당해야 하는 거냐. 같이 잘못한 사람들끼리 공격할 게 뭐가 있나. 그만 멈추시고 그만 좀 해달라. 자, 그래서 요 방용철은 이화영을 또다시 때리고 있습니다. 망신당하는 것이죠. 이화영은.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20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유죄는 분명하니까 대부분도 뒤집힐 가능성이 이제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대로 최소한도 9년 6개월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참고적으로 이제 방북비용은 총 800만 불.
그리고 이제 특가법상 뇌물, 이런 걸로서는 이제 징역 9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방 부회장한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화영 지지자들이 또 법정에서, 좀 1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10여 명이 와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이제 외쳤고,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 검찰 해체, 그리고 사건 조작, 요거를 또 주장하면서 난장판을 피웠습니다. 요것들 그냥 싹 다, 이화영 지지론자들 법정까지 와서 난리치는 거, 이거 좀 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화영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난 30일 날 유엔 안보리에 파병된 장군 3명의 이름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바로 리창호 정찰총국장이에요. 왜? 정찰총국 가면 우리가 지금 막 이가 갈리잖아요. 왜 연평도 포격 사건 이거 정찰총국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특수 게릴라전 아주 뭐 선수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3스타. 그 다음에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밝혔던 김용복 총참모부 부참모장. 요 두 사람은 3스타예요. 그리고 신금철 인민군 2스타. 이 소장이죠. 예. 요렇게 3명이 됐고, 그리고 러시아에 파견된 500여 명의 북한군 장교들도 있다. 이렇게까지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유엔에 이제 제출한 요 성명서에 보면은 북한군은 최소 2-3천 명 단위로 이 파견이 됐다. 그래서 5개 부대로 편성이 됐다. 2-3천 명이니까 5개 부대 12,000명에서 15,000명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은요, 이들이 이제 러시아 부대에 통합돼서 존재가 은폐될 계획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안상으로 이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티아인으로 뭐 전부 가장하고 난리를 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김영복, 그 다음에 리창호, 신금철 어떤 사람들이냐? 2명. 그러니까 이제 신금철이를 빼놓은 투스타 소장을 빼는 3스타. 요 3사람, 2사람이요. 요 2사람은 제가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지근거리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력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김영복 경우는 특전사와 비슷한 북한의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지휘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리창호 정찰총국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2022년도부터 정찰총국장을 맡아왔고 최근에 3스타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복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을 자주 수행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리창호의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제재 물자를 관리한 거, 그 다음에 불법 사이버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는요, 제재 인물로 딱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철 소장의 경력은요, 아직은 이제 확실치가 않지만 원스타 장군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투스타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 김영복과 리창호가 러시아를 떠나면 그때 북한군을 지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 예,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김정은 지금 이런 장성들이 결국 이제 김정은의 이제 대리인 자격으로 보내졌는데, 파병은 그야말로 이번 파병은 조선인민군에는 매우 크고 거의 전례 없는 파병이다. 이렇게 이제 이 미국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 파병과 관련해서 행정 업무라든가 연락 업무도 매우 많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조선인민군 부대의 존재가 러시아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김영복을 자신의 대리 결정자로 보낸 것이다. 이런 전망이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평가는요, CIA 출신의 지금 마이클 매든,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위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장군들, 지금 이 보도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전부 북한 방송을 통해서도 다 내용이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리창호가 간 것은 결국은 이번 파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릴라 특수전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총알바지로 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총알바지가 됐든 뭐가 됐든 사상자들이 나면 이게 북한으로 다 알려지고, 북한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체제를 흔드는 불만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도 말이죠. 러시아도 이런 북한군을 지휘할 부대 책임자로서는요,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 공수부대 육군 76 공정인데 공수사단 사령관을 맡았던 인물이 여기에 지휘자로 그렇게 이제 임명이 됐다. 이렇게 NHK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북한 부대 수용 계획은 일종의 이제 작전명이 되겠죠. 프로젝트 보스토크, 즉 동방 계획, 이런 작전문을 붙여서 러시아가 지휘를 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유엔에서도요, 우리 이제 남북한 유엔 대표부 간에 이제 또 설전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엔 대표부의 이제 미국 부대표가 아주 험한 경고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시체 가방에 담겨 돌아올 겁니다. 따라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충고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러한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상당하다. 이렇게 이 데일리 NK에서, 이게 북한 전문 매체거든요.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돈을 주고서라도 이 파병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고, 그리고 파병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예. 자,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는 이것이 이제 불만 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병 가족들, 이 가족들을 별도의 지역으로 딱 이주를 시켜서 집단 관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요, 여러 가지 충도로 자신들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일부 부모들은 무작정 아들의 부대를 찾아가기도 하고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 불만이 굉장히 걱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 가운데서는요, 아니 10년 동안 군 복무를 하는 것도 억울한데 파병까지 간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거기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만과 비판과 걱정, 이걸로 꽉 차 있다. 그래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군은요, 북한군은 정세 긴장을 명목으로 해서 군인들의 휴가와 외출을 전면 중단하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북한 군인들이 못 먹어도 지금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시신까지 지금 먹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요, 이 북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일리 NK가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북한 군인들이 주민들이 채취한 도토리를 뺏으려다가 건장한 주민들로부터 두들겨 맞고 기절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와, 이 정도가 되면요, 정말 군이 무너지는 거예요. 군을 몸무게 살리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일리 NK 보도를 보면은요, 최근에 평안남도 장상 단관 인근에서 9월 중순부터 도토리하고 오미자 이런 산 열매를 채취하는 게 굉장히 한창이었는데, 이달 중순에 2명의 군인이 길을 막고 주민들이 주는 도토리를 뺏으려다가 오히려 두들겨 맞아갖고 기절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지금 군이 이제 배고픈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여기 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이수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군인들이 길을 막고서 주민들이 채취한 열매를 뺏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올라갈 때, 그러니까 우이수 교육은 들어가는 것부터 막아야지, 왜 내려올 때만 길을 막고 이런 열매나 배낭을 다 뺏느냐?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신체가 건장한 이런 주민들한테 맞은 이 기절 사건, 이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오히려 굉장히 참 통쾌하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요, 북한에서는요, 자, 이게 참 굶주리다 보니까 참지 못한 군인들이 흉기까지 들고 민가를 약탈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도둑질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군인들을 갖다가 측은하게 생각하는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7시 10분에 쏜 ICBM과 관련해서 지금 보는 걸 보니까 비행거리가 이제 1000km, 아침에는 비행거리까지만 나왔어요. 고각 발사. 근데 이제 비행거리는 1000km고요. 고도가 70km, 7000km. 그리고 이제 비행 시간은 86분. 그래서 역대 ICBM 중 제일 높고 길게 비행한 기록을 갖는 거라 합니다. 그리고 고각 발사가 아니고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에는 15,000km의 사거리. 그러니까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지금 발사한 화성 18형의 개량형이 된다. 예, 그리고 점점 고도와 비행 시간이 늘어나는 걸 보면 기술이 계속 발사되는 것이다. 기술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냐. 예,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이죠. 그야말로 대북 힘의 우위를 강력히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